안녕하세요. 서학개미 구조대의 배진범. 강종수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한국 주식 최근에 많이 박살나고 있는데 꼭 한 종목씩 두고 있는 게 K 컨텐츠와 관련해서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다, 올해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뭐다 대박을 뭐다. 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다들 고점에 물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최근에 넷플릭스 주식이 마이너스 27%까지 갔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오는가 싶더니 다시 망치맞듯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변 전반으로는 OTT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잖아요. 그럼 이때 이후로는 넷플릭스는 어떻게 될지, 또 넷플릭스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K 컨텐츠의 그 엔터테인먼트 공급사들은 어떻게 될지 정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K 컨텐츠들, 즉 뭐 K 드라마들, K 영화들, K 팝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승전고들이 계속 울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K 컨텐츠, 과거는 한국 OTT 기업들은 플랫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네. 오히려 많은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의 관심은 K 컨텐츠에 좀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의 미국 주식의 어떤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라든지 네. 디즈니 주가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OTT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의 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딱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런칭을 했고 네.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1억 명이 넘는 숫자로 뭐 거의 1억 2천 명이죠 지금 가입자 수를 정말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레가시 IP라고 할 수 있는 마블이라든지 원래 전통적인 디즈니라든지 픽사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컨텐츠의 매력도가 있어서 또 올라갔겠지만 네. 이 바로 코로나 시기였다라는 부분도 이 디즈니 플러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선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한 1억 8천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뭐 한 계정당 두세 명씩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성장률이 주춤해지니 네. 넷플릭스가 이제 성장은 끝난 거 아닌가. 네. 넷플릭스의 어떠한 셀링, 이제 유리천장이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싸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코비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했던 OTT 플랫폼들의 조정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시기.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적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코비드 기간에 있었던 이 점프업이 네. 이제는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 시기로 맞아들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이제 성장은, 즉 코비드 기간에 엄청난 이용자들이 여기 사용자로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독자로 이제는 코비드 이하는 성장은 새롭게 정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마켓이 성숙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즉 1억 8천만 명이나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물론 넷플릭스에 아직 인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에서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이미 190국가에 진출해 있는 넷플릭스는 시장에서의 침투율, 페네트레이션으로 볼 때는 이미 성숙기에 들어가 있다. 네. 자,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은 새로운 지표로 저희가 성장의 전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인당 프로핏, 즉 서브스크라이버당 얼마의 우리가 기업이 이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받침은 이 흔히 말하는 새로운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천 레이트라고 하죠. 이탈률. 네. 이탈률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네. 이런 몇 가지 기준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가 저는 아직 성장이 정체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성장을 서브스크라이버로 보면은 어느 정도 성장률이 정체되는 거죠. 네. 성장이 끊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팍팍 뛰던 것이 천천히 성장하겠죠. 근데 성장의 기준을 가입자의 성장도 볼 수 있지만 매출의 성장도 볼 수 있는 거고 인당 프로핏의 성장도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즉 기업이 좀 더 다른 국면,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칼라TV가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술을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디즈니가 이 칼라TV에 맞는 새로운 매력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면서 뭐라는 얘기냐면 이 기술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를 정할 것이다. 그래서 칼라TV 시대, 1960년대하고 70년대 시대에 있어서 룰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OTT 시장이 1기를 지나고 2기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기는 OTT에 망을 많이 깔고 가입자를 늘리는 거였다라면 2기는 동일한 가입자에서도 또는 가입자 수가 천천히 증가하는 것 속에서도 어떻게 회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쟁자를 도태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네. 이 시장에서 지금 OTT 시장이 된다니까 지금 너나 나나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파라마운트라든지 뭐 피쿡이라든지 뭐 사실은 대단히 많고 유럽에도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에도 OTT 사업자가 생기고 있는 거고 한국만 보더라도 벌써 왓챠라든지 티빙도 있고 웨이브도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업체들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거든요. 또는 ESPN 플러스처럼 스포츠 전문 업체라든지 또는 디스커버리라든지 좀 이러한 업체들도 어떻게 이 경쟁 구도가 갈 것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1기의 OTT 시장이 아니라 2기 OTT 시장의 눈으로 2022년부터는 바라봐야만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저는 우리가 잡아야 될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정수님이 생각하시기에 2기 네. 2기 OTT의 룰은 지배 룰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고객 확보 비용이 네. 주긴 하겠죠. 항상 시장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리커링 그러니까 이 프로핏 그러니까 즉 반복되는 네. 그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캐시플로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생애주기 가치 이런 걸 많이 따지죠. 네, LTV. 예, LTV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아마 넷플릭스 스스로도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워낙 많은 그 나라마다 그 흔히 말하는 객단가가 다르잖아요. 네. 서브스크라이버 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평균으로 우리가 잘라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즉 1억 8천만 명이 있다고 해서 1억 8천에다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 생산 비용 나누기 이거 한다고 해도 지금 되게 어렵고요. 네. 칼큘레이션을 해도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저는 리드 헤스팅스도 그 넷플릭스 CEO도 제대로 된 LTV 나누기 흔히 말하는 CAC라고 하는 이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 즉 신규 고객 확보 비용 이거 나누잖아요. 보통 이거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주가의 미래 방향이라든지 기업의 방향성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 물론 계속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해야 되지만 워낙 넷플릭스 스스로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탈률을 보면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즉 특정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탈률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가장 많이 신규 고객이 확보됐던 지점이 뭔가로 보면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되고요. 시즌 요인이 되게 많이 작용합니다. 그건 넷플릭스도 어느 정도 있는데 넷플릭스보다 시즌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데가 디즈니 플러스예요. 즉 디즈니 플러스는 뭐냐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 디즈니는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또 아이들이 방학일 때 쭉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첫 레이트가 그러니까 이탈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 디즈니 플러스의 또 특징이다. 네.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4분기 때 대단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2021년. 그게 왜냐하면 헐리데이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는 대단히 많은 가입자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디즈니 플러스의 완전한 성장률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 이후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그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에 내놓았던 영화인 해밀턴 뭐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쭉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면 HBO 맥스 같은 경우는 원더우먼 84 이런 거 냈을 때 쭉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피쿡이라는 거 NBC 미국의 MBC 같은 경우 특히 올림픽 보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지금 베이징 올림픽 때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월싱턴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은 대단히 많은 이탈률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직까지 조금은 지속적으로 볼만한 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넷플릭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비교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이제 대표 작품인 맹크 또는 빅마우스 뭐 이런 작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의 해밀턴이라든지 HBO 맥스의 원더우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빠지는 이탈률들을 계산했을 때 그나마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이탈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점프업 할 수 있고 다른 데를 볼 수 있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많느냐.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2015년부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라이브러리가 신규 라이브러리가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레커멘데이션 엔진 얼마나 추천을 잘해줘서 이 사람이 다음 볼거리를 보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넷플릭스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장점 뭐냐면 이탈률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흔히 말해서 그래서 유틸리티라고도 얘기합니다. 전화 스마트폰처럼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극복해야 된 건 뭐냐면 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던 신규 가입자하고 그것이 이후에 단기간에 빠져버리는 이탈률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이것을 만약에 성공한다면 디즈니 플러스도 결국은 안정적인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될 것인데요. 넷플릭스의 경쟁자로서 디즈니 플러스를 빠른 가입률, 수직적으로 증가했던 가입률이라든지 가입자 수라든지 네. 또는 1억이 넘다든지 또는 그것의 컨텐츠의 매력도 뭐 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하기에는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디즈니 플러스의 성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2기 OTT 시장 국면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즉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HBO 맥스도 마찬가지지만 3, 40대가 즉 아이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네.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서비스로 유틸리티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렇게 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신청을 하면 계속 그 유지를 할 줄 알았는데 데이터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물론 아이들은 똑같은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지를 잘 않죠. 네. 뭐 마블 팬들이야 당연히 두세 번씩 반복해서 볼 수는 있지만 네. 보기도 할 거고 저도 반복해서 봅니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번도 20번도 반복해서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하는 시기가 있죠. 헐리데이 시즌이라든지 특히 겨울방학, 즉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미국으로 치면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는 이 시간에 가입을 하는데요. 워낙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해지하는 게 쉽습니다. 버튼 클릭 한 두세 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지했다가 또 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신용카드 정보는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해지와 그 신규 가입이라는 것 또는 재가입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쉽기 때문에 마치 넷플릭스를 나의 스크린에서 키는 것처럼 뭐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탈리아 가입률의 진폭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한테 매우 크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 이탈률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재미난 데이터들은 뭐냐면 스크린 수가 많아질 때, 그러니까 즉 내가 스크린 수가 많아질 때 사람들이 오히려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다가 아이패드로 볼 수도 있고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다가 요즘은 TV에서 정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이렇게 다양한 기기에서 스크린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서 넷플릭스가 매우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요즘 뭐 틱톡 같은 경우도 틱톡 TV를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해서 미국에다 판매하고 있는 것도 이 스크린 수를 늘리려는 거거든요. 이 스크린 수가 리텐션 즉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넷플릭스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OTT 사업자가 플랫폼이 대단히 보편적 서비스로 유틸리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라든지 뭐 상수도라든지 이런 걸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유틸리티처럼 우리에게 일상화된 서비스, 즉 TV, 유성 케이블 방송도 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수준까지로 가는 정말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OTT 서비스가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은 이 스크린 수가 증가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디즈니 플러스냐 넷플릭스냐 승자가 누구냐 이걸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저는 이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보완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상호 보완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소득 수준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으로 쓰는 비용이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45 정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이 한 달에 $45에 스포티파이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애플 뮤직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넷플릭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디즈니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 구독에 대한 인간의 지불 의사는 소득 수준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겠지만 여기도 셀링,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한선 안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HBO 또 덕후들이 있잖아요. HBO 맥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여기 예를 들면은 ESPN이라든지 뭔가 스포츠의 덕후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버티컬적으로 볼 때는 디스커버리 같은 데도 되게 반응이 좋잖아요. 디스커버리 같은 데 예를 들면 구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메이저급의 디즈니 플러스는
좀 조금 시장 데이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빠지고 할 수 있고, 아이가 예를 들자면, 인어프하게 정말 충분히, 봤어요. 뭐 이렇게 나버리면, 겨울왕국을 충분히 10번 봤어요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불현듯 드는 생각이 올해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사실 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오르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나 미국에서 비용 올렸죠. 네, 비용 올리고 있으면 요 상관관계에서 또 소득 수준이 몇 개를 구독할지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질 거고 되게 어떻게 단순히 그 소득 수준이랑 뭐 임금 소득 그 가격 이것만으로 어떤 몇 개를 구독할지 결정을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매스매틱, 그러니까 수학을 여기다 적용하기, 그러니까 성공 방정식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즌 1이 인기가 있어서 시즌 2가 인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OTT 서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재밌는 걸 보면 혼자 재밌게 보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떠들거든요. 그리고 마치 안 보면은 조금 아웃사이더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도 처음엔 보았던 게 아닌데, 이거 안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단 말이죠. 이 효과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 버즈를 대단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내가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이건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들어인 하겠죠. 근데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OTT는 유틸리티가 됐지만.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는 거의 유틸리티 수준으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는 유틸리티 수준이 아니라 꼭 보긴 보지만 우선순위로 보긴 보지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광팬들에게는 꾸준히 가야 될 서비스 또는 아이를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하는 집에서 같은 경우에 최소한 10년은 가잖아요. 10년 동안은 유틸리티 서비스로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이 경쟁에서 졌다는 건 아니지만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즉 인간이라는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긴 기간에 있는 소비자층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의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빨리 채워야 된다.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쟁점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미 라이브러리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만의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라이브러리,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베트남,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쏟아지고 이 라이브러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신규 컨텐츠를 늘 봐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신규 컨텐츠만 있는 곳이나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좀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면 좋고요. 가끔 또 레커멘데이션 엔진을 쓰기 위해서라도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면 좋은데 넷플릭스가 이 라이브러리를 후발주자에게 좀 판매할 수 있거든요.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흔히 말해서 좀 세게 얘기하면 뽕을 뽑은 거죠. 신규 고객도 많이 확보했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2015년, 16년, 17년에 만든 거는 충분히 경쟁사에게 팔 수가 있거든요. 재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압력은 신규 고객 확보 압력이 아니라 인당, 고객당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극대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를 억누르고 매출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또 아시는 것지만 코스트를 누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빅 OTT 플랫폼들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위해서 쓸 돈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약 1,0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훨씬 넘는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헐리우드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K-드라마나 K-필름도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잖아요. 과거에 중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흔히 말해서 한류 터졌던 거 이건 질이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흔히 말하는 평당 단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거예요. 자, 천정부지로 드라마 하나, 영화 하나 제작비 올랐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시장에서의 이것의 효과는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KBS, SBS, MBC는 이제 감당 못해요. 이 비용을 감당 못하게 됐고 이건 미국의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OTT 사업자에서 주도권을 못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전통 레가시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이 높아진 것은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디즈니나 HBO 맥스나 넷플릭스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비용은 높아졌지만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똑같다.
그러면 사실 그래서 뭐 2월 둘째 주에 그 벤 톰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정도의 높은 비용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 가격으로 깎을 수 있는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올해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 평균을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작비 나누기 이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 숫자니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HBO 맥스로 하면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쓰는 돈도 많을 거라는 논리. 네네네. 그러니까 쓰는 돈은 이제 고정돼 있죠. 네. 고정된 높은 비용인데 지금 HBO 맥스하고 넷플릭스하고 총 가입자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건 나누기 가입자 수잖아요. 네. 그러면 인당 컨텐츠 비용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넷플릭스가 예를 들면 1달러 미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벤 톰슨이 계산한 거에 따르면 HBO 맥스 같은 경우는 44달러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 훨씬 더 비용을 여러 명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니 비용 구조에서 넷플릭스가 좋다. 네. 라고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직은 봐요. 왜냐하면 HBO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아직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돈들을 VC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22년에 비용 감당 못해서 나 HBO가 나 죽을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프라핏을 주가로 본다라면 주가 시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프라핏을 매출을 더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넷플릭스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계속해서 히트작들을 마련해 내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고객 수가 늘어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라이브러리가 많다라는 것은 각각의 시리즈를 만들어내서 흔히 말해서 고객들을 리텐션 해줄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찔러줄 수 있는 이 포가 많다는 거죠. 졸들이 많다는 거죠. 말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 말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으면 흔히 말해서 예를 들면 다큐 부분에서도 예를 들자면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떠한 뭐 20대들이 좋아하는 쇼 프로그램에서도 또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고 30대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40대가 좋아하는 뭐 영화 부분에서 2탄, 3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층들을 공략할 수 있는 시리즈를 시작할 수 있는 초기 팬을 확보한 팬덤을 확보한 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탈률을 방지하고 리텐션 레이트 즉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기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말씀 주셨던 이탈률 방지, 그러니까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그 풍부한 라이브러리에서 또 그쵸.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넷플릭스가 좀 더 경쟁 구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